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을 만나고 오셨습니다. 7월 FOMC가 막을 내렸는데요. 기준금리 예상대로 동결이 됐고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장은 환호하는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네, 실적보다는 FOMC를 시장이 기다렸던 걸까요? 일단 연준 의장의 발언 이후로 시장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이 많이 나왔는데 오늘 미국 증시에서 보내온 시그널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준이 간밤 전해왔던 주요 코멘트들 체크하고 가시죠. 그럼 이어서 뉴욕 증시 3대 주요 지수 상황부터 체크를 하겠습니다. 일단 파월 의장의 입이 시장을 띄웠습니다. 다우지수 0.24% 강세를 보였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각각 2.64% 그리고 1.58% 강세였습니다. FOMC 성명서가 현지 시간 기준으로 오후 2시에 나왔는데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오후 2시에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후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이어졌는데 기자회견 내용은 조금은 덜 비둘기파적인가라는 그런 일부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상승분 일부를 반납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그래도 최근 기술주가 워낙 약세 흐름을 이어갔던 터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계속해서 강한 상승세를 유지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이 된 만큼 중소형주의 주가 지수 러셀 2000도 0.51% 상승을 보였습니다. 장중에는 1% 넘게 오르기도 했었는데 역시나 다우지수와 마찬가지로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동결됐고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강하게 시사가 됐고요. 특히 파월 의장 이제 고용시장도 예의주시하겠다라는 코멘트를 했는데 이날 고용 관련 지표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2분기 단위 노동 비용이 0.9% 오름세를 1년 전에 비해 보였는데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고 그리고 ADP가 7월 고용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7월 고용이 12만 2천 건 증가했다라고 했는데요. 예상치 15만 건보다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 부분 경기가 고용 시장이 둔화하고 있다라는 시그널 계속해서 보여줬고요. 그리고 또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다 하면 임금 상승률이 4.8%를 기록한 건데요. 임금 상승률이 계속해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가 있는데 3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인플레이션 자극에 대한 우려도 덜어내는 부분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파월 의장의 입이 어떻게 시장을 띄웠는지 파월 의장의 발언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9월 인하 시그널을 파월 의장이 보냈는데요. 이르면 다음 회의인 9월에 금리 인하가 논의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금리 인하하기 적절한 포인트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도 했지만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라면서 조금은 신중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2분기 인플레 지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발언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인플레이션을 집중적으로 봤다면 이제는 인플레이션과 고용 시장을 균형 있게 반영하면서 체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인플레이션이 목표치 2% 도달에 완전히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고용 시장이 좀 위험하다 느껴지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다라는 측면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전체적으로 종목별로는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도 함께 보시죠. 일단 초록불이 좀 강하게 들어온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강한 상승세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애플이 1.53%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전날 장 마감 이후에 좀 부진한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했었죠. 호실적이긴 했습니다만 클라우드 매출 부분이 아쉬움을 남기면서 시간외 거래에서 급락했었는데 정규 거래에서도 1%가량의 하락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12% 넘게 뛰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반도체주에 훈풍이 불었는데요. 지금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부분도 있지만 사실 엔비디아 관련해서는 제국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이날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 계속해서 엔비디아 기반의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라면서 엔비디아에 좀 힘을 실어주는 모습들까지 나오면서 주가 강한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파벳 0.83% 그리고 메타 실적 발표 전에 2.34%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아마존, 테슬라 모두 강하게 오름세를 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실적 발표한 메타의 실적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일단 정규 거래에서는 2% 넘게 올랐는데요.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리얼리티 랩이 항상 메타의 발목을 잡아왔었는데 2분기에도 손실을 내기는 했습니다만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적은 손실을 기록하면서 그래도 주가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시간외 거래 움직임 한번 보시죠. 실적이 발표된 이후 시간외에서 강하게 뛰어 올랐습니다. 지금 4.55%가량의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의 훈풍이 분 만큼 퀄컴의 실적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텐데요. 장 마감 후에 퀄컴의 2분기 실적 공개가 됐습니다. 역시나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퀄컴 마찬가지로 시간외 거래 확인을 해봐야겠죠. 시간외 거래 움직임까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5.5% 강한 상승세 시간외 거래에서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 마감 후 실적을 공개한 메타와 퀄컴 확인해 봤는데요. 장 중에 또는 장 전에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일단 보잉, 매출과 적자폭 모두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주가가 올랐죠. 왜 그런가 보니까 이 분 때문이었습니다. 신임 CEO로 선정이 됐는데요. 지금 우주항공계의 베테랑이라고 합니다. 이분에 대한 기대가 보잉의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휴마나는 건강보험 회사가 되겠는데요. 10% 넘게 급락했죠. 약한 가이던스에 실망 매물이 나왔고요. 핀터레스트 2분기는 호실적을 기록했지만 가이던스가 좀 부진하면서 주가 마찬가지로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특징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반도체 관련주가 훈풍을 불었었는데 사실 어제부터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유럽 쪽에서나 일본 쪽에서나 좀 강세를 보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이슈 때문인데요. 미국이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서 핵심 동맹국은 제외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ASML 그리고 도쿄 일렉트론이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게 됐습니다. 유럽에서 ASML의 주가 5.56% 강세를 보였고요. 미국에는 ADR이 상장이 돼 있는데 8%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일본에서도 도쿄 일렉트론이 안도의 한숨을 내셨죠. 그러면서 주가도 함께 올랐습니다. 7.41%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국채금리도 살펴봐야겠죠. 연준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국채금리 지금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 성명서가 발표된 이후 뚝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국채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지면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국채금리는 하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0년물은 4%대까지 내려왔고요. 2년물도 4.2%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오늘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중의 그래프를 가져왔는데요. 지금 장 마감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오후 2시 기점으로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약달러 기조가 나타날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국제유가, 국제금값도 오늘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시 기점으로 계속해서 금값이 강한 상승세 차트가 좀 바뀌었네요. 금값이 2시를 기점으로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하기에 매력적인 자산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인하 가능성이 시사되자마자 튀어오른 것으로 보여지고요. WTI 같은 경우는 지금 꾸준하게 오름세를 보였었는데 중동에서의 지정학적 이슈가 다시 부각되는 것을 드디어
WTI가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4.26%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연준에서 7월 금리는 동결을 했지만 9월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장이 빠르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도 오름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금리값 같은 경우에도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국채도 국채 가격 기준으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중요하게 보셔야 할 것은 이제 이번 주 현지 시간 금요일 날 발표되는 7월 고용 보고서 그리고 8월에 있을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이 또 어떤 추가적인 시그널을 보낼지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오늘 뉴욕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월가 연결해서 생생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상윤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시장이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파월 의장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논했기 때문이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비둘기적인 색채를 강하게 띄웠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오늘 기자회견 내용과 시장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네, 대체로 파월 의장이 이번 기자회견에서 비둘기 면모를 과감히 드러낸 것으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FOMC 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며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데이터의 통째성, 진화하는 전망, 위험의 균형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신뢰 상승과 견고한 노동시장의 유지와 일치하는지 여부가 문제인데 이 테스트가 충족한다면 9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가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물가와 고용시장이 점차 둔화하고 있는데요. 이 추세대로라면 9월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시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기대 경로에 맞춰 둔화하는 가운데 경제 성장세가 강하게 이슈되고 고용시장 상황이 현 상황에서 유지된다면 금리 인하가 9월 회의 때 테이블 위에 오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금리 인하 조건도 얘기한 것이죠. FOMC 위원들은 이달 회의에서도 금리 인하 논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과반수는 금리 인하에 반대했고 결국 논의 끝에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이 역시 연준이 금리 인하 시점에 가까워졌음을 의미하는 대목입니다. 눈에 띄는 포인트는 파월의 멈칫이었습니다. 그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데이터가 제 역할을 한다면 9월에 인하가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고개를 끄덕거렸고요. 파월로 50bp 인하가 가능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지금 당장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하면서 고개를 좌우로 흔들기도 했습니다. 대체로 중립을 지키려고 애를 쓰긴 했지만 몸집으로는 9월 25p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연준 성명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위원회의 2% 목표를 향해 일부 추가 진전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6월 성명서에서는 완만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한 것보다 더 긍정적으로 바뀐 내용입니다. 아울러 연준은 성명에서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해서 더 나은 균형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위원회는 이중 충무의 양쪽에 대한 위험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보다는 고용 침체 리스크에 좀 더 힘을 기울이겠다는 의견을 담은 것이죠.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무려 2.64%나 뛰었고요. 10년물 국채금리는 심지어 4.55%까지 낮았습니다. 시장은 이제 올해 세 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죠. 패드워치에 따르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100%로 반영하고 있고 11월은 현재보다 50bp 인하 가능성도 74%까지 올려 잡았습니다. 12월 현재보다 75bp 인하 가능성은 74.4%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ADP가 민간 고용이 둔화하고 있다라고 밝힌 점 그리고 재무부가 국채 발행 규모 유지하면서 국채 금리가 상당히 떨어진 점도 이날 호재로 작용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제 연준의 임무는 100% 물가 안정에서 벗어나 이제는 고용 둔화 쪽으로 초점을 옮기고 있다는 발언을 계속해왔는데요. 오늘 고용시장이 점차 완만하게 둔화하는 시사가 나온 것입니다. 미국 고용업체 ADP에 따르면 7월에 미국의 민간 기업 고용은 전월 대비 12만 2천 명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작은 증가폭이고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5만 명도 밑돌았습니다. 특히 임금 상승률은 전년 대비 4.8%로 2021년 7월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6월보다도 0.1%포인트 하락한 것이죠. 특히 임금 상승을 동반하는 이직자의 임금 상승률은 전년 대비 7.2%로 전월 상승률 7.7% 대비 크게 둔화했습니다. 임금이 더는 인플레를 유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강화된 것입니다.
여기에 재무부가 국채의 입찰 규모를 유지한 것도 호재였습니다.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재무부는 국채 발행을 통해서 회수 부족을 해결하고 있는데요. 이날 시장 예상과 달리 2분기 연속 국채 발행 규모를 유지한 것입니다. 자칫 장기물 국채 발행을 늘리면 국채 금리가 다시 칠 우려가 컸는데 재무부가 발행 규모를 유지하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준 것이죠. 이런저런 격정사가 오늘 펼쳐졌던 것입니다. 가장 득을 본 건 빅테크인 것 같습니다. 기술주 랠리가 이어질까요? 네, 반도체주가 오늘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국제금리가 하락한 데 이어 마이크로소프트 등 하이퍼스케일러가 데이터 센터 투자를 이어가겠다고 밝히면서 반도체들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여기는 엔비디아를 취급하고 있는 AMD가 전날 2분기 데이터 센터 매출이 1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발표한 것도 반도체 업계의 낙관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AMD는 4.36% 올랐고요. 엔비디아는 12.82% 상승하며 이달 손실을 일부 만회했습니다. 안홀디스 ADR은 8.43%,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도 7.08% 급등했습니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1.08% 하락했는데요. MS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클라우드의 성장세가 둔화한 게 문제였죠.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부분의 매출은 19% 늘어난 285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시장 예상치를 소폭 빗도는 실적이었습니다. 결국 금리 인하는 이제 가시화됐고 그간 선반영했던 빅테크 주식들이 앞으로 AI와 관련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긴장 고도도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마네이는 자국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 하니예가 암살된 것과 관련해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동 위기가 증시의 찬물을 끼얹을 우려가 남아있는 만큼 투자에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머스트노우 5 시간으로 놓쳐선 안 될 이슈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 5 시간입니다. 오늘 새벽 연준 의장의 발언들이 쏟아졌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주요 내용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My colleagues and I remain squarely focused on achieving our dual mandate goals of maximum employment and stable prices for the benefit of the American people. Our economy has made considerable progress toward both goals over the past 2 years. The labor market has come into better balance, and the unemployment rate remains low. Inflation has eased substantially from a peak of 7% to 2.5%. We are strongly committed to returning inflation to our 2% goal in support of a strong economy that benefits everyone. Today, the FOMC decided to leave our policy interest rate unchanged and to continue to reduce our securities holdings. We are maintaining our restrictive stance of monetary policy in order to keep demand in line with supply and reduce inflationary pressures. Recent indicators suggest that economic activity has continued to expand at a solid pace.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이번 FOMC 회의에서는 결국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기준금리 8회째 동결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키워주기도 했는데요. 이번 회의에서 주목해볼 발언들 많은 부분들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플레는 진전되고 있고 고용 둔화도 나오고 있다라는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과 비교했을 때 새로 추가되고 언급된 부분이 바로 고용 쪽의 발언이 될 것 같은데요.
나왔는데요. 연준은 물가뿐만 아니라 고용에 대한 위험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라고 전하면서 물가의 상방 위험을 강조하던 종전 입장이 고용의 하방 위험까지 함께 고려한다는 쪽으로 선회하는 것으로 시장이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에 나올 고용 지표들 추가적으로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9월부터 페드,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다라는 전망에 더 강한 베팅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간밤에 추가적인 고용 지표도 나왔던 만큼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용, 미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의 민간 일자리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요. 6개월 만에 최저치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노동시장이 냉각되고 있는 시그널로 바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죠. ADP 민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이 7월에 단 12만 2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증가폭이 지난 6개월 만에 가장 적었던 한 달이었고요. 또 사전 조사에서 경제학자들이 15만 개 증가를 예상했는데 전문가들의 예상치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적은 노동 수치가 공개가 됐습니다. 또 노동시장이 약화되면서 임금의 인상폭도 줄었는데요. 동일 직장 근로자들의 12개월 임금 증가율은 7월에 3년 만에 최저치인 4.8%로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놓고 ADP의 수석 경제학자는 임금 상승이 둔화되면서 노동시장이 연방준비제도의 인플레이션 둔화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고 전했는데 이 분야별로는 무역이나 운송 그리고 7월 중 신규 일자리의 약 절반을 창출을 했고 미디어 화이트 컬러 제조업 분야 고용은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이번 주 금요일에 7월의 고용보고서도 발표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고용 지표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연준이 현재는 고용도 둔화되고 있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7월 고용 지표도 우리 예상치에 부합할 수 있을지 금요일 지표 또한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먼저 일본 측에서는 금리 인상에 나섰습니다. 현재 일본의 금리 0.25%까지 올라왔고요. 15년 만에 현재 최고치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어제 일본 측에서는 기존의 0.01%에서 있던 기준금리를 0.25% 정도까지 인상을 했고요. 또 채권 매입 규모도 지속적으로 축소하겠다는 목표를 전했습니다. 오는 2026년 1분기까지 월 3조 엔으로 축소하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 일단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리먼 브라더스 사태 직후였던 2008년 12월 이후 15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다만 이번에 금리 결정을 놓고 일부 일본 내부 의원들의 반대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채권 테이퍼링 규모와 관련돼서는 모든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다고 하는데 BOJ 같은 경우는 당장 이번 달에 단기물을 제외한 일부 국채들을 미세 조정하면서 매입 규모를 5조 7천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또 오는 8월에서 9월부터는 분기당 4천억 엔 감액이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이 계획이 기본적으로는 내년 2분기가 끝날 때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에는 매입액을 다시 높이는 등 민첩하게 대응하고 만약 필요하다면 테이퍼링 계획도 수정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긴축의 강도를 높일 경우 또 물가 인상이나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일본 측의 소식도 계속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 나왔던 소식이긴 합니다만 오늘까지도 관련주들의 추가 상승에 힘이 돼준 부분이 될 수도 있어서 다시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는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한국이 포함된 동맹국은 예외를 시키겠다라고 구체적인 사항을 전해왔는데요. 일단 내년 8월에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한다라고 하는데 이 규정은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이 사용될 경우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라도 수출할 때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을 확장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은 지금까지 중국 최대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가 외국 반도체를 수입하지 못하게 막는 데 사용됐는데요.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사실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했던 양대 반도체 제조 장비 업체 네덜란드의 ASML 그리고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의 주가는 오히려 개장 전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인 ASML 그리고 일본 반도체 도쿄 일렉트론은 새로운 규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한국을 포함한 30개국 이상의 동맹국이 예외로 분류돼서 영향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번 미국의 조치를 놓고 중국 측에서는 바로 반발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린넨 중국 외교부 대변인 같은 경우는 억제와 탄압은 중국의 발전을 막을 수 없다라고 전하면서 중국의 과학기술 자립자강 결심과 능력을 오히려 키울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양대 구도가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되려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지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이 돼서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가장 큰 이슈는 마운트 곡스 사태입니다. 채권자들이 그동안 못 받았던 비트코인의 물량을 상환받는 시기인데요. 굉장히 대량으로 시장에 매도 물량이 쏟아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큰 리스크로 존재해왔지만 생각보다 시장이 잘 소화해내면서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비트코인의 가격 안정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는 1% 정도 가격 하락이 나왔지만 그래도 65,000달러대 심리적 지지선을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 여러 가지 매크로 지표에도 변화가 생긴 만큼 앞으로 비트코인의 주가 방향은 어느 쪽으로 흘러가게 될지 함께 챙겨보시죠.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 전문가와 FOMC 이야기 집중적으로 하기 전에 간략하게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의장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르면 9월에 논의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이번 7월 FOMC에서는 당연하게도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습니다. 다음 차트 함께 보시죠. 2001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와의 금리차 2%포인트로 계속해서 역대 최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 이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를 했죠. 일단 7월 FOMC 성명서에서 조금 바뀐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고용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했다가 과열이 완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여전히 높다에서 여전히 조금 높다로 좀 바뀌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집중을 했던 FOMC 성명서들이었다면 이제는 인플레이션 외에 고용, 이 이중 임무에 대한 위험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성명서가 발표된 이후에 파월 의장 기자회견장의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이 기자회견 중에도 이르면 다음 회의인 9월에 금리 인하가 논의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강력하게 시사를 했고요. 그리고 2분기 인플레 지표가 목표 도달에 자신감을 더했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고용시장 균형 있게 반영하겠다라는 말을 했고요. 성명서와 비슷한 내용이기는 했습니다만 파월 의장의 입으로 들으니 또 시장이 환호하는 부분들이 있었죠. 하지만 생각보다 비둘기파적인 색채가 강하지 않았다라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9월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만큼 7월에는 뭔가 좀 더 분명한 확실한 시그널이 나오길 바랬던 시장이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이 지표를 한번 보시죠. 위쪽 색깔, 하늘색과 주황색이 hawkish, 그러니까 매파적인 색채가 강했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보라색과 노란색이 dovish,
비둘기적인 색채가 강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6월과 7월을 비교해 봤을 때 큰 차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9월이 가까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월과 비슷한 수준의 시그널을 보냈다라면서 정말 강력한 시그널을 원했던 시장은 조금은 실망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좀 파월 의장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논하면서도 좀 신중한 스탠스를 취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유로존을 보고 아마 좀 그래야겠다, 신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2 유럽중앙은행은 이미 지난 6월에 첫 금리 인하에 나섰고 7월은 동결을 했었는데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예비치가 공개가 됐는데 2.6% 상승으로 나왔습니다. 전월보다도 0.1%포인트 높아졌고요. 그리고 예상치를 웃도는 수준으로 나왔죠. 그래서 9월에 추가 인하에 대해 고민이 좀 깊어 보였는데요. 이렇다 보니 다시 물가가 튀진 않을까, 너무 성급하게 내리는 건 위험하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파월 의장이 9월이 가까워져 왔음에도 신중한 스탠스를 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 이런 가운데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자마자 시장에서는 더욱더 강력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사실 7월을 한번 건너뛰었으니 9월에 인하를 하더라도 0.5%포인트 빅스텝을 하는 것 아닌가라는 기대감까지 키우고 있는데요. 보시면 지금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시장 100%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은 소폭 줄었죠. 대신에 0.5%포인트 인하 가능성은 늘어났습니다. 이렇듯 7월 건너뛰었으니까 더 크게 선물을 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장인데요. 사실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장에서 빅스텝 관련된 질문을 받았을 때 고개를 저어가면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시그널을 줬습니다. 즉 9월에 기준금리가 인하되더라도 빅스텝은 시장이 조금은 앞서 나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의 한마디는 이렇습니다. 9월 인하까지는 오케이지만 빅스텝은 글쎄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최석원 SK증권 경영고문과 함께 7월 FOMC에서 나왔던 발언들, 주요 내용들 심층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FOMC 특집 심층 대담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석원 SK증권 경영고문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문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른 아침부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FOMC 진행이 됐습니다. 사실 시장에 예상했던 그대로 흘러갔다라는 평가가 많은데 고문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시장이 몇 가지 이렇게 예상을 했던 점이 있는데 네. 거의 유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용과 물가 또 균형을 이루는 어떤 경제에 대한 모습. 네. 단지 이제 하나 좀 시장이 여기까지 예상한 것 같긴 한데 네. 9월 달에 인하할 거다 이런 얘기를 좀 해줬으면 더 강력히 시사해줬으면 하는 생각들을 했던 것 같은데 그거를 빼고는 대부분의 경우에 시장이 예상한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채권 시장도 그렇고 주식 시장도 그렇고 이게 지금 전반적인 어떤 경제 상황에 대한 자신감도 유지하면서 네. 또 언제든지 이 경제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준 것. 이게 이제 이번 FOMC 결과였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투자자들이 좀 환호하는 네. 이런 모습이 나타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시장 일단 예상했던 대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 정도 안에서도 충분히 환호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의 정책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9월에 금리 인하는 거의 뭐 확실시가 되어져 있는데 남은 올해 연말 동안 몇 차례 하는지가 또 중요 포인트가 될 것 네, 네. 같아요. 그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또 했는데 사실 네. 시장에서는 9월 달에 인하하는 거는 거의 100% 예상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50bp 인하를 예상했던 분들도 꽤 빅스텝을. 되시거든요. 네. 그런데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자회견장에서 50bp 인하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 얘기인즉슨 지금의 경제 상황이 이 빠른 금리 인하를 시도할 뭐 이유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걸 좀 분명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그 인하 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25bp라 할지라도 네. 그렇게 실망스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중요한 건 경제가 네. 그러니까 금리나 경제나 그러니까 경기겠죠. 경기나 물가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조화롭게 연착륙과 안정감을 갖느냐가 중요한데 그런데 방점을 더 맞추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결국은 속도는 좀 느리지만 25bp씩 차근차근 하는 방식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그럴 때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분기별 한 번 정도의 정책금리 인하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9월에 시작을 하면 네. 연말 내에 한 번 더 이제 대선이라는 일정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오늘 독립성을 굉장히 강조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두 번 정도의 금리 번. 인하 그래서 5%좀 4.75에서 5%그 정도 수준의 금리로 유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베이비 스텝으로 2번 정도 예측을 하시는 네네. 거네요. 알겠습니다.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되면 시장에서의 반응 혹은 변동성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한데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있긴 합니다만 네. 또 일부 전문가들은 오히려 악재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긴 하거든요. 네네네. 어떻게 보실까요? 금리 인하가 악재가 된다는 건 그 인하 자체가 악재가 된다기보다는 네. 인하를 해야 할 경제적인 환경이 악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그 통화 정책이라는 거를 금리를 인하하니까 좋은 점, 뭐 금리를 인하하니까 나쁜 점 이렇게 나누기보다는 지금의 연준이 하고 있는 이런 행태들이 과연 지금까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미국 경제 상황, 뭐 고용시장이 조금 뜨거워서 그거를 좀 냉각시켜야 된다는 필요성은 있지만 물가는 이미 상당 부분 안정돼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경기 상황도 부분적으로 제조업이나 뭐 비제조업 부분의 PMI가 좀 낮아졌지만 그래도 이거를 어찌 보면 연착륙 나쁘게 보더라도 연착륙 아니면은 숫자 착륙을 안 하는 이런 정도로 보고 있다는 이 시각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과연 연준이 이뤄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건데 제가 보기엔 지금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하를 이렇게 베이비 스텝으로 하면서 계속적으로 어떤 이 경제 지표를 와치하고 그 과정에서 특별한 이 변동 사항들 예를 들면 우리가 이 고용 시장은 좀 정상화되고 네. 되는 모습, 그 다음에 물가가 안정화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유지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주식시장에 나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주식시장은 그 나름대로 또 요인들이 있죠. 그거 이외에도 최근에 나타났듯이 뭐 그 인공지능 관련된 네. 부분이 한참 뜨거웠다가 좀 꺾이는 모습 네.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미치겠지만 적어도 통화 정책과 금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특별히 제가 보기엔 인하가 무슨 하락의 시그널이 된다 이렇게 볼 이유는 없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 인하하기에 현재 경제 상황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현재 시점에서 좀 다시금 저희가 백투 베이직 조금 더 기본으로 돌아가서 이 이야기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 금리라는 단어가 시장에 참 많이 들렸거든요. 지금도 시장은 여전히 금리에 집중을 하고 있죠. 금리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금리가 자본주의에 있는 여러 가격 변수 중에서 네. 주가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정책적인 측면에서나 실질적인 그 가계나 기업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격 변수예요. 특히 이제 증시하고 연관이 많이 되는 이유는 이게 결국은 금리를 인하하고 또는 올리는 이런 행위 또
시장 금리가 오르고 내리는 이런 행위 자체가 네.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를 들어서 금리가 높아지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고 투자를 또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늘어나니까 줄이잖아요. 네. 그리고 좀 더 이걸 이제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보면 사실 우리가 자산의 가치,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주식의 가치라는 거는 앞으로 기업이 벌어들일 이익, 저 멀리까지 있는 네. 이익을 할인율로 이렇게 끌어오는 그 현재 가치화 시킨 거란 말이죠. 네. 근데 현재 가치화 시킬 때 밑에 할인하는 그 할인율이라는 게 결국 금리고 그 금리가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게 결국은 주가의 반대 방향에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 주가가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네. 미래의 현금 흐름에 대한 할인을 덜 해줘도 되니까 현재의 가격은 올라간다 이런 논리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현대 경제에서는 또 모든 자산 시장에 레버리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 얘기인즉슨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조달 비용이 낮아지는 거니까 네. 상대적으로 좀 더 공격적인, 좀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러니까 결국은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경제와 금융시장 또 증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시기 불문하고 금리는 늘 이 경제 시장에 꼭 필요한 기둥 같은 존재다 설명을 해주셨고 사실 고모님께서는 1세대 또 채권 전문가로도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 관련된 부분도 함께 짚어보길 원하는데 간밤 일단 미국 증시에서 보니까 네. 중장기, 단기 다 채권이 빠지긴 했더라고요. 네네네. 금리 인하와 밀접한 관계 어떻게 이해해보면 좋을까요? 예, 당연히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네. 이게 이런 거죠.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다는 건 연준과 민간 금융시장 간의 거래 금리가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민간 금융기관들 사이에서의 네. 어떤 금리 거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물론 단기와 장기가 좀 나눠집니다. 오늘도 보면은 단기 금리는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고 네. 장기 금리는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장기 금리가 많이 떨어진 건 이번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결정을 9월 달에 할 거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라기보다는 네. 이 전체적인 어떤 경제 상황이라는 게 시간에 걸쳐서 좀 부양을 해야 될 만큼 이제 조금씩은 이제 둔화되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반영한 거 아닌가 싶고 단기 금리가 덜 떨어진 건 네. 이제 직접 내리는 시점이 정말 9월로 임박하면 그러면 이제 단기 금리는 더 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점별로 반응의 이런 방식들도 좀 다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저장기로 가면 갈수록 사실 현재 금리 정책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보다는 경제에 대한 어떤 전망, 물가에 대한 전망이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최근에 지금 이제 경제 상황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경제는 서서히 줄어들면서 사실 지금까지는 굉장히 좀 어찌 보면은 높은 금리 수준을 억지로 유지했던, 그러니까 억지로 유지할 만한 상황이 됐긴 했지만 정책 당국은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고 있는 것들이 결국은 채권을 투자하기에는 좋은 환경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걸 단기에 이렇게 반영시키는 게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이제 9월 인하를 하고 앞으로 인하 사이클로 직접 들어가면 단기 금리는 굉장히 빠르게 떨어질 거예요. 근데 중장기 금리는 반대로 이제 떨어지는 속도가 확 줄어들 겁니다. 왜냐하면 단기 금리를 인하한다는 행위 자체가 그때부터는 앞으로의 경제나 또는 물가를 올리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책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이 초기에 지금 현재 상황 인식하에서 나타나는 장기 금리 하락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직접 인하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장기 금리 하락폭은 좀 둔화될 거다. 그래서 만약 투자를 하신다면 네. 단기채, 그러니까 특히 5년 이하의 채권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유리해 보이는 그런 환경이라고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와 맞물려서 채권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은 단기채로 먼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간밤 FOMC에서는 다시금 금리 동결이 나왔는데 어제 또 일본 측에서는 금리 인상을 진행을 네. 하면서 15년, 16년 만에 현재 최대 금리치까지 올라갔습니다. 네네. 주요 경제국들이 서로 다른 이렇게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통화시장 안에서의 변동성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 체크해 볼까요? 네, 유럽은 미국에 비해서 조금 더 빨리 그 경기가 나빠지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금리 인하를 했고 미국이 중간 과정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은 오히려 반대로 올리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네.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제 자국의 상황에 따른 그 의사 결정들을 내리고 있죠. 이제 이런 부분들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 영향을 미칠 텐데 네. 어쨌든 그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는 금리를 좀 내리는 방향, 그 다음에 일본은 올리는 방향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장기간 진행되어 왔던 이제 엔달러 환율을 비롯한 이제 엔화의 가치가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 시기라고 보고, 또 반면에 그거를 이제 투자 입장에서 보면 엔캐리 트레이딩이 좀 청산되는 이런 모습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일본의 금리가 네. 높아진다고 해서 굉장히 높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대대적인 엔캐리 트레이딩의 청산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엔캐리 트레이딩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있다면 끝단에 있는 어떤 이 부분들은 조금 정리가 되는 과정이 아마 좀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하지만 이제 제가 또 초점을 맞추는 건 네. 이런 어떤 금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이외에 환율도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고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결국은 그 나라의 경기와 물가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기와 물가의 건전성이 높은 국가의 통화가 그렇지 않은 국가의 통화보다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달러와 강세 추이가 조금 꺾인다고 해도 이거를 뭐 아주 추세적으로 정말 밑으로 쭉 흘러내리는 이런 양상으로 보기보다는 네. 또 이제 금리의 조정도 굉장히 느린 속도로 할 거기 때문에 좀 낮아진 수준에서의 새로운 균형점을 이제 자꾸 찾아가는 네. 그런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그동안 또 너무 달러 강세가 급박하게 또 엔저는 급박하게 진행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어떤 이 되돌림이 돌아온 이후에 그 수준에서의 어떤 그 움직임이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주요국들이 자기들 상황에 맞춰서 변화를 계속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떤 행보를 이어가야 될지 또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제 8월에 금통이 열리는데 일단 미국은 9월에 뭐 거의 확실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보다 먼저 인하 진행을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네. 뭐 8월에 하느냐 아니면은 그 이후에 하느냐 뭐 네. 이런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는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진 거는 같아요. 물론 이제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모든 거에 이제 조금 높아졌다고 보는 이유는 최근에 부동산 관련 대책들이 정부에서 좀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공급에 대한 어떤 측면을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수출과 내수가 양극화돼 있잖아요. 그 양극화돼 있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이제 몇 가지가 있지만 네. 대표적으로는 이 부동산 시장이 별로 안 좋았었다. 그리고 그 높은 금리가 부동산 시장 자체에 무슨 뭐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이자 부담이 높아진 어떤 그 개인들이 이자 부담을 많이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반영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있는데 한편으로 또 환율이나 이런 거의 급변 때문에 네. 그 미국이 정책 금리를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9월 정책 금리에 대한 인하가 굉장히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가 굉장히 이 가시권에 들어오는 시점일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행이 8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거의 반반까지는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떤 지금 과열 징후가 나타나는 건 공급이라든지 또 다른 정책으로 막고 그다음에 금리는 인하해서 전반적인 그 소비자들이나 또는 기업의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 이런 선택을 할 가능성도 반반 정도이고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아마 직후에 바로 인하를 하는 이런 네.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이제 미국 측의 눈치 보기가 이어지면서 일단 8월에도 우리 먼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 절반까지는 올라왔다 말씀을 해주셨고 사실 이런 강대국들의 경제 상황을 잘 예의주시하면서 우리도 대응들을 펼쳐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최근 증시 시장만 놓고 봤을 때 이게 잘 따라가고 있나라는 좀 질문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오를 때는 같이 그만큼 못 오르고 떨어질 때만 함께 낙폭이 커지는 그런 네. 모습들이 7월 내내 연출이 됐었는데 네. 국내 증시 상황은 최근에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그 특징적으로 이게 한 작년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우리는 사실 코로나 이후에 이 주가 오를 때 그 고점을 네. 회복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많은 국가들이 그걸 회복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 그 문제 중에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뭘까 생각을 해보면 네. 제가 보기엔 내수와 수출의 이런 분리 문제가 일단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AI를 비롯한 여러 기술주들,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영향을 받는 기술주들이 급격하게 오르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이제 대형 기업들이 일부는 좀 수혜를 받지만 일부는 사실 좀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네. 좀 수혜를 못 본 이런 상황이었었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이유들이 계속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투자자들이 반복적으로 그런 상황을 경험을 하다 보니까 자꾸 해외로 나가세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나 개인의 이제 그 해외 증시로의 이탈은 굉장히 빠른 속도고 외국인들이 그거를 이제 사서 들어오긴 하는데 누가 더 공격적으로 팔고 누가 더 공격적으로 사냐의 문제에서 보면 사는 쪽은 사실 그렇게 급한 이유가 없고 급할 이유가 없고 파는 쪽은 이쪽 글로벌 증시 특히 미국 시장의 랠리에 동참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에 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당분간 좀 이런 현상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내수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모멘텀을 보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최석원 SK증권 경영고문과는 이야기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FOMC 이후로 저희가 지금 바쁘게 달려나가고 있는데요. FOMC에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시사된 만큼 뉴욕 증시가 크게 올랐고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강하게 오르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특히 반도체주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특히 엔비디아의 대장주 주가가 이렇게 급등과 급락을 오가도 되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런 변동성 그대로 국내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국내 증시에 대한 시그널들도 포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7시에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릴게요. 채널 고정해 주세요.